연심아, 나다. 덕배가 왔어. 서방님. 연심이는 버선발로 뛰쳐나가 덕배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10년을 기다린 서방님 품에 안긴 연심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헌데 어찌 서방님 품에서 다른 여인의 분냄새가 이리도 진하게 난단 말이냐? 여러분, 지금 딱 한 장면만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만에 돌아온 남편이 품에 와락 안겼는데 남편의 옷섭에서 낯선 여인의 짙은 분내가 코를 콱 틀어막듯 확 풍겨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멱살을 잡고 무슨 일이냐 캐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이 무너질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연심이는 달랐습니다. 자, 달빛 고요한 옛날 어느 마을 초가집 마당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산자락마다 연분홍 진달래가 불처럼 타오르고 논두렁에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꿈틀꿈틀 기지개를 켜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햇살은 따사로운데 바람은 아직 손끝을 시리게 하던 봄과 겨울이 이불을 두고 실랑이 하는 그런 날씨였지요. 마을 끝자락 쌀이문 하나 달랑 달린 허름한 초가집 안에서는 철컥철컥 쿵 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배틀 소리였습니다. 그 집에 사는 여인 연심이는 오늘도 새벽빛이 채 가시기도 전부터 배틀 앞에 앉아 씨줄과 날줄을 엮어내고 있는 것이었지요. 연심의 나이는 30을 간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마디를 보면 아무도 30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소나무 껍질처럼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손등에는 시퍼런 핏줄이 울퉁불퉁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하얗고 고왔던 두 뺨에는 기미가 내려앉아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새겨놓았고 눈가에는 40 중반 아낙네에게나 어울릴 잔주름이 깊이 파여 있었지요. 그녀의 옆에는 시어머니도 아이도 없었습니다. 오직 낡은 배틀과 벽에 걸린 색바랜 남정네의 저고리 하나만이 연심이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심의 남편 덕배는 10년 전 집을 떠난 보부상입니다. 다부진 체격과 입담 좋은 성격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어깨는 소 한 마리를 거뜬히 끌 만큼 넓고 눈매는 굵고 시원시원하게 생겨 처음 보는 사람도 쉽게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지요. 장가를 든 지 3년째 되던 해봄, 덕배는 집신을 질끈동여 매고 무거운 지게를 지면서 연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심아, 내 조선 팔도를 돌며 큰 장사를 하고 돌아올 테니 3년만 기다려줘. 딱 3년이야. 내 돌아오면 비단 옷을 입혀주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살게 해주겠다. 3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덕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3년은 인편을 통해 간간히 소식도 오고 무명천 한댁이라도 붙여오곤 했지요. 하지만 4년째 가을이 되자 소식이 뚝 끊겼습니다. 5년이 지나도 6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봄이 오면 이번 봄에는 돌아오시려나? 하며 살인문 앞을 서성이고 가을이 되어 기러기 떼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면 저 기러기는 때마다 잊지 않고 돌아오는데 서방님은 어찌 이리 소식조차 없으신고? 하며 하늘만 올려다보기를 어느새 10년. 연심은 그 10년을 오직 배틀 소리와 함께 버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연심을 힘들게 한 것이 어찌 외로움뿐이었겠습니까? 마을에는 언제나 입이 근질거리는 아낙네들이 있는 법이지요. 이 고을의 우물가는 사실상 소문 도매시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낙들은 빨랫감을 넘치도록 이고 와서 방망이로 두드리는 척하면서 사실은 서로의 집안 사정을 두드려 패는 것이 목적이었지요. 아이고, 연심내 서방 덕배 말이오. 진작에 청나라 국경 넘다가 산적대 만나 목이 날아갔을 거요. 아니면 압록강에 빠져 고기밥이 됐거나. 아유, 무슨 산적이오. 돈을 좀 만지니까 한양 어느 주막에 젊고 눈매 고운 주모 하나 꿰차고 아이의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만 연심이 불쌍해서 어째. 그러게 말이오. 연심이가 개가도 안 하고 저리 수절을 하니 돌아오면 좋겠지만 안 돌아오면 어쩌려고 저 곱디고 온 청춘을 날린담.
안악들의 혀끝은 면도날보다 날카로워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연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연심은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꽉 깨물고 빨래를 황급히 헹군 뒤 짜는 둥 마는 둥 하고는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배틀 앞에 앉은 뒤에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철컥, 철컥. 배틀 소리는 그녀의 심장 박동과 꼭 같았습니다. 누군가 남편의 험담을 한 날에는 소리가 더 빠르고 날카로워졌고, 달 밝은 밤 남편이 그리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에는 소리가 한없이 느리고 무거워졌지요. 그것은 10년의 기다림을 씨줄 삼고 외로움을 날줄 삼아 엮어낸 한 여인의 목숨줄이었습니다. 연심이 남편을 기다린 지 꼭 10년이 되던 해봄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유난히 달빛이 환하여 창호지문에 매화나무 그림자가 먹물로 그린 것처럼 선명하게 드리워진 밤이었지요. 연심은 등잔불 심지를 돋우며 낡은 남편의 저고리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10년째 주인이 입지 않은 그 저고리는 이미 색이 누렇게 바랬고 옷깃과 솜의 끝이 해져 너덜너덜했습니다. 그러나 연심은 그 저고리를 버리지 못하고 해진 곳이 생길 때마다 고이고이 기워 되살렸습니다. 그것은 옷을 아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저고리라도 손에 꼭 쥐고 있어야 서방님이 다시 돌아올 거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엌 천장에는 연심이 석 달 전부터 꼬깃꼬깃 모은 돈을 들고 장터에 나가 장만한 크고 실한 자반고등어 한 마리가 지프로 묶여 매달려 있었습니다. 덕배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 자반고등어 구이였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 다음 날 연심이 정성껏 차린 첫 밥상에 고등어를 구워 올렸을 때 덕배는 가시 사이사이 살한 점까지 알뜰히 발라 먹으며 연심이 내가 구워주는 고등어구이 하나면 진수성찬이 따로 없다고 감탄했습니다. 연심은 그 말을 10년 내내 잊지 않았고 남편이 돌아오면 그 바로 구워주려고 가장 좋은 놈으로 골라 말려두었던 것입니다. 철컥, 철컥. 바늘이 무명천을 뚫고 나오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천천히 기어오르다 어느 순간 멈추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의 삽살개가 갑자기 요란하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산짐승이나 들고양이를 보고는 저렇게까지 짖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쌀이문 근처에 왔을 때 저런 소리를 낸다는 것을 연심은 알고 있었지요. 연심이 배틀을 멈췄습니다. 낡은 쌀이문이 목이 쉰 노인처럼 긴 마찰음을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오는 발소리. 그 발소리를 듣자마자 연심의 심장이 쿵 하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낯선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연심의 바늘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심아, 나다. 덕배가 왔어. 연심은 바느질 고리를 내팽개치고 방문을 왈칵 열어젖혔습니다. 신발을 신을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맨발로 싸늘한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나간 연심의 눈앞에 달빛을 등에 진 채 서 있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엉망이었으며 입고 있는 두루마기는 어디서 어떻게 얻어 입은 것인지 여기저기 기운 데가 많았습니다. 서방님! 연심은 사내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덕배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내의 굽은 등을 두 팔로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연심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0년을 하루같이 오매불만 기다린 서방님이 드디어 나타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아무 말도 못한 연심이는 그저 남편의 넓은 품에 안겨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품속 깊은 곳에서 연심의 코끝을 스치는, 아니 코를 틀어막는 것 같은 지독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것은 밤새 길을 걸어온 사내의 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먼 길을 돌아온 보부상이 옷에 밴 흙냄새나 집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소름이 돋을 만큼 농염하고 정신을 아찔하게 만들 만큼 달콤한 냄새. 돈 많은 양반네들이나 드나드는 기방의 기생들이 얼굴에 바르는 짙고 독한 매화분 냄새였습니다. 살과 살을 맞대고 온몸을 부비며 뒹굴지 않고서야 이렇듯 옷 깊숙이 분 냄새가 진동할 리 없었습니다. 분명 낯선 여인의 흔적이었지요. 연심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우물가 안악들이 낄낄거리며 수군대던 그 잔인한 말들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한양 어느 주막에 젊은 주모 하나 꿰차고 아이 살림을 차렸다지? 연심은 덕배의 품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덕배는 10년 만에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취한 나머지 아내의 떨리는 손끝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참으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일단 방으로 드시지요. 연심의 목소리는 방금 전 눈물을 쏟아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한겨울 살얼음이 낀 우물물처럼 서늘하고 고요했습니다. 덕배는 아무 의심 없이 무거운 짐 보따리를 마루에 탁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내 집이 최고야. 연심아, 내가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배가 등가죽에 딱 붙었어. 찬밥이라도 좋으니 요기 좀 할 수 있겠어? 덕배는 흙 묻은 발을 뻗고 벽에 기대앉으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연심은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은 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선 연심은 아궁이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재를 뒤적이는 그녀의 두 눈에서 기어인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궁이의 차가운 바닥이 그 눈물을 검게 적셨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굶주림과 외로움, 사람들의 수근거림까지 모두 이를 악물고 견디면서 남편이 꼭 돌아오리라 믿었던 지난 세월이 처참하게 짓밟힌 것 같았습니다. 우물가 안악들에게 수없이 치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개가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여름에는 밤이 깊도록 배를 짰고 겨울에는 손가락이 얼어터질 때까지 배틀을 놓지 않았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이 이어져도 마을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지 않고 품위를 지켰습니다. 그 모든 세월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오직 하나, 서방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연심은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훔치며 부엌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석 달 전부터 정성껏 말려둔 자반고등어가 집에 묶여 매달려 있었습니다. 서방님 돌아오시면 맛있게 구워드리려고 했는데 어찌 이리 나를 실망시키신다더냐. 차라리 돌아오시지나 말 것을. 연심은 도마 위에 올려두었던 식칼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연심은 부엌 문을 열고 뒤뜰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파랗게 깔린 뒤뜰 구석에는 가시가 시퍼렇게 돋친 억센 엉겅퀴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엉겅퀴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른 봄, 연할 때야 삶아서 나물로 무쳐 먹을 수 있지요. 하지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 억세지고 가시가 굳어지면 소나 돼지도 입을 대지 않는 거칠고 독한 풀이 됩니다. 지금 연심 앞에 자라난 엉겅퀴는 딱 그런 것이었습니다. 줄기에는 길고 날카로운 가시가 빼곡하게 돋쳐 있었고 잎사귀 끝마다도 뾰족뾰족한 가시가 솟아 있었습니다. 연심은 맨손으로 그 억센 엉겅퀴를 툭툭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날카로운 가시가 찔려 붉은 핏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러나 연심은 그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에 비하면 손끝의 찔림은 솜털보다 가벼웠기 때문이었지요. 연심은 핏방울이 맺힌 손으로 뜯어온 억센 엉겅퀴를 대충 물에 씻어 펄펄 끓는 된장국 속에 거칠게 쏟아부었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부엌에 가득 차올랐지만 연심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지독한 매화분 냄새만이 맴돌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마 위로 뜯어온 생 엉겅퀴 줄기를 수북하게 올려놓았습니다. 가시를 쳐내지도 억센잎을 떼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연심은 된장과 고추장을 대충 섞어 그 가시도 친 생엉겅퀴를 거칠게 주물러 묻혀냈습니다. 손에 힘을 줄 때마다 억센 가시가 손바닥을 무자비하게 찔러댔습니다. 연심의 눈물이 뚝뚝 묻힌 그릇으로 떨어졌습니다. 서방님, 당신도 한번 찔려보시지요. 내 10년의 세월이 얼마나 억세고 따가운 것이었는지. 당신이 밖에서 품어온 그 여인네의 고운 살결과 이 집구석에 거친 엉겅퀴가 어떻게 다른지 당신 입으로 직접 씹어 맛을 보시지요. 연심은 도끼를 품은 눈물을 흘리며 소반을 차렸습니다. 거친 보리밥을 고봉으로 퍼 담았습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가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엉겅퀴 무침을 산더미처럼 올렸습니다. 밥상을 든 연심은 흐르는 눈물을 꾹 참으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덕배는 피곤함에 지쳐 벽에 기댄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연심이 밥상을 내려놓는 달그락 소리에 덕배가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아, 밥이 왔구나. 내 참으로 굶주렸어. 덕배는 개걸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묘하게 무거운 침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심은 밥상머리 맞은편에 꼿꼿하게 앉아 남편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빤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등잔불에 흔들리는 빛이 연심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무심결에 숟가락으로 보리밥을 한 숟갈 크게 퍼서 입에 넣고 반찬을 집으려 젓가락을 뻗었습니다. 고등어나 무나물이라도 기대했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가시가 시퍼렇고 억세게 살아있는 생엉겅퀴 무침이었습니다. 덕배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슬쩍 연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연심은 돌부처처럼 굳은 얼굴로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배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그래도 집밥이 최고지. 하고 조심스레 엉겅퀴 무침을 한 움큼 집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덕배가 엉겅퀴를 씹는 순간 날카로운 가시들이 입천장과 혓바닥을 무자비하게 찔러댔습니다. 덕배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비명을 터뜨리며 젓가락을 상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입안에 미세한 핏방울이 맺히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억세고 질긴 풀은 제대로 씹히지도 않고 입안을 온통 찔러대며 피를 냈습니다. 덕배는 씹던 엉겅퀴를 삼키지도 뱉지도 못한 채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에서 드시던 그 고운 풀보다 집안의 이 거친 풀이 입에 영 안 맞습니까? 그 한마디를 끝으로 연심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소반 하나를 더 들고 건넌방으로 들어가더니 안에서 문고리를 걸어 잠갔습니다. 연심아? 덕배가 건넌방 문 앞에서 낮게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것은 오직 희미한 등잔불빛과 들릴 듯 말 듯한 가느다란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덕배는 문에 이마를 갖다 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결국 덕배는 안방으로 돌아와 혼자 누웠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자기 집 안방이건만 그 넓은 방이 어찌나 차갑고 낯설던지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 보니 어느새 창밖이 희붐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연심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덕배는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잠을 깨어 세수를 하고 방에 앉아 밥상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연심이 소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소반 위에는 밥그릇이 하나뿐이었습니다. 함께 먹지 않소. 덕배가 묻자 연심은 고개도 들지 않고 짧게 답했습니다. 소희는 이미 먹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연심은
다시 부엌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덕배는 혼자 놓인 밥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찬은 소박했지만 나물무침과 된장국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엉겅퀴는 없었습니다. 밥을 굶길 생각은 없다는 것, 그러나 마주 앉을 마음도 없다는 것. 말하지 않았지만 연심의 마음이 이 밥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덕배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가를 반복하다 결국 몇 숟갈 뜨지도 못하고 상을 물렸습니다. 사흘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낮에 연심은 배틀 앞에 앉아 배를 짰습니다. 덕배가 말을 걸면 짧게 대꾸는 했지만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고 눈을 마주치는 법도 없었습니다. 철컥, 철컥. 배틀 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덕배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담장을 고치는 척도 해보고 장작을 패는 척도 해보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밥상은 하루 3번 어김없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밥그릇은 하나뿐이었고 연심은 언제나 이미 먹었다고 했습니다. 덕배는 연심이 정말로 먼저 먹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럴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연심은 건넌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고 덕배는 안방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다 날을 세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심이 저녁 밥상을 들고 들어와 내려놓고 나가려는 찰나 덕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심아, 연심의 발걸음이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덕배는 홀로 놓인 밥그릇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돌아온 것이 싫은 거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심의 등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덕배가 말을 이었습니다. 싫다면 그리 말해주오. 이렇게 같은 지붕 아래 있으면서 서로 모른 척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겠소. 그 말에 연심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혼자 삭혀온 감정이 눈꺼풀 뒤에서 터질 듯 밀려오고 있었지요. 연심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마침내 지난 사흘 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말을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뱉어냈습니다. 싫지 않습니다, 서방님. 다만 연심의 목소리가 거기서 잠깐 끊겼습니다. 다만 서방님의 몸에서 나던 그 냄새가 소인의 머릿속을 사흘째 떠나질 않습니다. 방 안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덕배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연심은 그 말을 끝으로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두렵기도 했고 진실이 자신의 상상과 다르기를 마음 한구석에서 바라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방 안에는 숨이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등잔불의 심지가 타다 가고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심은 남편이 변명을 늘어놓거나 당황해서 눈을 피하거나 아니면 적반하장으로 버럭 성질을 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연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덕배가 갑자기 연심의 발치에 두 무릎을 털썩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넓은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억센 사내의 입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거칠고 처절한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덕배의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연심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외도를 들킨 남편의 뻔뻔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극한의 고통과 오랜 한이 서려 있는 오열이었습니다. 온몸을 뒤흔드는 저 울음은 부끄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억눌렸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연심에 굳어있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덕배는 한참을 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울다가 드디어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심아, 내 말이 맞다. 내가 오해할 만하다.
내 옷에서 지독한 분냄새가 나고 있으니 내 마음이 어찌 무너지지 않았겠느냐. 나라도 저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을 게다. 덕배는 거친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심아, 들어라. 이것이 이 냄새의 진실이다. 덕배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집을 떠난 뒤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못하고 가슴 속 제일 깊은 곳에 눌러두었던 기억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장사를 떠나고 10년째 되던 해의 일이야. 덕배의 눈동자에 공포의 그림자가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나라 국경을 넘나들며 비단을 팔아 제법 큰 돈을 만졌어. 비단옷을 입혀주고 기와집을 지어주겠다는 약조를 지키고 싶어서 밤낮 없이 걷고 또 걸었지.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 험난한 문경세제 굽이길에서 화적대를 만났다. 문경세제. 조선 팔도에서 가장 험준하기로 이름난 그 고갯길에서 화적대를 만났다는 말에 연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산정놈들은 내 일행을 모조리 죽이고 10년간 모은 재물과 노새를 몽땅 빼앗아갔어. 나는 칼의 등을 깊숙이 베인 채 피를 철철 흘리며 밤산길을 미친 듯이 도망쳤다. 발이 부르트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 살아야 한다. 고향 땅에 두고 온 연심이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고 죽어야 한다. 그 한 가지 생각이 내 두 다리를 계속 움직이게 했다. 연심의 꼿꼿하던 자세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추적을 피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숨어든 곳이 어느 낯선 고을의 뒷골목이었어. 그런데 산적놈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마을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그 도적놈들의 얼굴을 봤으니 나를 죽여야 후환이 없을 거라 생각했겠지. 그때 눈에 띈 곳이 있었어. 산적놈들이 감히 뒤지지 못할 곳, 관아 바로 옆에 있는 커다란 기방의 마룻바닥 밑이었지. 연심이 눈을 깜빡이며 덕배를 응시했습니다. 나는 좁고 축축한 그 기방 마루 밑 토굴 속으로 기어들어갔어. 사방에는 쥐떼가 우글거리고 썩은 곰팡이 냄새가 코를 막는 흙바닥이었지. 그런데 연심아, 등에 입은 칼자국이 워낙 깊었던 탓인지 그날 밤부터 내 몸에 불이 붙기 시작하더구나. 고열이 오르더니 이내 정신을 잃고 말았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른 채 의식이 들었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지. 눈을 뜨면 쥐가 내 손등을 핥고 있고 눈을 감으면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그 지옥 같은 나날이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연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좁은 토굴 속에 엎드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어. 머리 위 마룻바닥에서는 매일 밤 기생들의 웃음소리와 가야금 소리, 기생을 안고 노는 양반들의 질펀한 농담이 들려왔지.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소리보다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이 뭔지 아느냐? 덕배는 자신의 멱살을 거칠게 쥐어뜯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기생들이 온몸에 두른 짙고 독한 매화분 냄새였다. 매일매일 그 냄새를 맡고 있자니 연심이 내가 사무치게 그리웠단다. 환기 한 번 되지 않는 좁은 토굴 속에 한 달을 누워 있었으니 그 냄새가 내 머리카락 끝에서 옷섭 깊숙이까지 배지 않았겠느냐. 숨을 쉴 때마다 그 냄새를 들이마시며 입을 틀어막고 피눈물을 삼켰다. 연심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기방 뒤뜰에 버려진 개밥을 훔쳐 먹고 목이 마르면 진흙탕에 고인 빗물을 핥아 마셨어.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티게 한 건 오직 하나, 내 얼굴이었어. 겨우 정신이 돌아와 기어 나왔을 때 산적 놈들은 이미 오래전에 떠나고 없었지. 나는 그 길로 곧장 집을 향해 걸었다. 하루도 더 지체하고 싶지 않았어. 덕배는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씻을 물도 갈아입을 옷도 없이 그냥 걸어온 거야. 내 코를 찌른 그 지독한 냄새는 낯선 여인과 뒤엉켜 묻혀온 냄새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살아 돌아오기 위해 흙바닥에 엎드려 한 달을 버티며 온몸으로 뒤집어 쓴 냄새다. 연심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풍기던 그 농염하고 지독한 매화분 냄새. 낯선 여인과 살을 섞어 묻혀온 줄로만 알았던 그 냄새. 그것은 외도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쥐떼가 득실거리는 흙바닥에 엎드려 분가루를 뒤집어쓰며 달포 넘게 숨을 죽이고 버텨낸 살아서 아내에게 돌아오기 위한 생존의 냄새였던 것입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나를 버티게 한 건 오직 하나, 내 얼굴이었어.
연심아, 이 독한 분 냄새는 내가 너에게 돌아오기 위해 죽음의 문턱에서 온몸으로 뒤집어 쓴 냄새다. 살아 돌아오겠다고 버티며 마신 냄새야. 덕배의 마지막 말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연심의 눈에서 기어이 폭포수 같은 눈물이 터져 내렸습니다.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10년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버티다 살아 돌아온 지아비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은커녕 가시 돋친 엉겅퀴를 묻혀주며 비수를 꽂았구나. 연심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미안함으로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덕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해진 적삼 안쪽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겹겹이 기워진 헝겊 틈새를 손톱으로 꼼꼼히 뜯어내자 꼬깃꼬깃하게 말려있는 핏자국 묻은 천조각 하나가 나왔습니다. 덕배는 그 천조각을 조심스럽게 펼쳐 연심의 무릎 앞에 놓았습니다. 천조각 안에는 끝이 살짝 휘어진 작고 볼품없는 은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빛이 바래고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었지만 그 위에는 아주 작은 매화꽃 한 송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산적 놈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짐승처럼 도망치면서도 이 비녀 하나만은 품에 안고 달렸다. 이것만큼은 빼앗길 수 없었어. 내 머리에 꼭 꽂아주고 싶었거든. 10년의 약조를 이렇게 빈손으로 볼품없는 비녀 하나로 돌아와서 참으로 미안하다. 연심아. 덕배의 목소리는 끝에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연심은 그 은비녀를 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남편의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두 뺨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나는 매화분 냄새는 이제 더 이상 역겹고 원망스러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향기보다 처절하고 숭고한 남편의 눈물과 목숨이 베어든 생존의 향기였습니다. 서방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못난 것이 서방님의 그 피눈물도 모르고. 연심이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부서졌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덕배의 뺨은 앙상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게 솟아오르고 거칠게 자란 수염 아래로 오래된 흉터가 한 줄 깊게 패여 있었지요. 연심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덕배가 의아한 눈으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심이 향한 곳은 부엌이었습니다. 잠시 후 부엌에서 기름이 지글지글 달구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고소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방 안까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움과 기다림이 뒤섞인 자반고등어 굽는 냄새였습니다. 덕배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고등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결같이 자신을 기다려온 아내의 마음이었지요. 연심은 얼마 후 소반을 다시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반 위에는 껍질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자반고등어 한 마리가 놓여 있었지요. 석 달 전부터 천장에 매달아 두었던 바로 그 고등어였습니다. 덕배는 소반 위의 고등어와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연심은 아무 말 없이 덕배의 앞에 조용히 앉아 고등어의 살점을 정성스럽게 발라 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10년 전처럼 다정했습니다. 드시지요, 서방님. 연심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연심의 말 속에는 긴긴 세월의 기다림과 그리움, 오해와 미안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덕배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짭조름하고 고소한 그 맛이 혀끝에 닿는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창호지 문을 가볍게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매화나무 그림자가 창호지 위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1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한 두 사람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 가슴에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공감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